자, 반갑습니다. 중세 사회의 형성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갔어야 되는데 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늦게 올라간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요 단원이 이제 중세에 있어서 중세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이제 중세 각각 왕조들이 어떤 왕조들이 들어섰는지가 좀 중요한 단원입니다. 꼭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울 내용부터 보자면은, 중세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거기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왕국에서 어떻게 중세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됐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중세 사회가 이제 각각 이제 기반으로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인데,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게르만족,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로마 시대 말기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게르만족들이 점점 로마 사회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왜냐? 게르만족들이 사는 땅들은 너무 춥고 그러니까 뭐 살기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따지면.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 도시화도 잘 돼 있지, 그 다음에 일단 날씨가 좋지, 먹을 것도 많지, 이러다 보니까 게르만족들이 계속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로나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로마 군대에 대부분이 이제 게르만족들이 차지할 정도로 게르만의 그 비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게르만족들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을 하느냐? 바로 이 훈족.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훈족이라 지칭하는 이 훈족들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훈족은 이제 뭐 훈스라 합니다. 훈스라고 하는데, 흉노족의 일파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이 훈족의 이제 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군주가 아틸라라는 사람인데, 이 아틸라라고 하는 이제 군주가 이제 서진을 한 거죠, 이제. 왜 서진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흉노가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이 훈족들이 서쪽으로 막 밀려나가기 시작했다. 근데 아틸라 나중에 또 죽습니다, 금방. 근데 흉노가 이제 계속 서쪽으로 오니까 얘는 말을 탄 기마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거를 감당을 못하고 자꾸 서쪽에서 이제, 동쪽에서 이제 자꾸 밀고 내려오니까, 게르만족들이 점점 로마 제국으로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밀려든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이걸 로마가 막아내느냐? 못 막아낸다는 거죠. 전성기 때 로마였으면은 막아냈겠지만은 로마 제국이 사실상 이제 뭐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허용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훈족들의 근거지는 지금의 이제 러시아 쪽, 이쪽 우크라이나 쪽이 되겠죠. 이쪽에서 이제 계속 밀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 살고 있던 고트족, 동고트, 서고트, 그다음에 뭐 부르근드, 랑고바드, 반달 이런 애들이 훈족이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한 거를 로마가 결국에 막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민족들의 이름 보면은 지금의 영어에도 지금 지명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뭐 고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쪽에서 이제 내려왔고, 나중에 이제 고딕 양식 할 때 그 고딕이 이 고트 쪽에서 딴 거예요. 부르근드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나서 부르근드 왕국인데 이게 나중에 부르고뉴가 됩니다. 부르고뉴. 그래서 이제 나중에 100년 전쟁 때 잔다르크를 잡은 나라가 바로 부르고뉴예요. 부르고뉴고, 또 여기는 이제 포도주로 되게 유명합니다. 부르고뉴라는 데가. 나중에 중세 유럽 끝나고 근대 유럽 들어갈 때 아주 이제 각종 나라들과 여러 가지 영향을 줬던 나라가 바로 부르고뉴입니다. 부르고뉴입니다. 부르고뉴. 그다음에 여기는 프랑크. 프랑크는 나중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세우는데 나중에 이 프랑크 왕국이 프랑스가 돼요. 프랑스. 그 다음에 반달족. 반달족은 여기 밑에 가서 세웠는데 엄청 멀리 세웠죠. 이 반달족은 내려가는 때마다 닥치는 대로 파괴를 했다 해가지고 이걸 반달리즘, 폭력주의적인, 잔혹하게 파괴하는 걸 우리가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반달리즘의 어원이 된 게 반달 왕국입니다. 그 다음 뭐 랑고바드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려와가지고 뭐 이쪽에 자기가 잘해봐서 뭐 롬바르디아 뭐 이런 지역을 세우게 되고, 유트족은 유틀란드 반도에서 내려왔고, 앵글색슨족, 요즘은 앵글로색슨 왕국을 성립을 해서 영국의 기반이 되는 민족이 됐다. 이처럼 이제 계속 내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는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중세 유럽은 시작됐다. 그랬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이 프랑크 왕국, 요 둘은 이제 프랑크 왕국인데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나라만 롱런했다 이거죠. 롱런. 길게 갔다 이거죠. 앞에 봤던 뭐 고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빨리 망합니다.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왕국은 어떻게 했길래 유지를 했느냐? 이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요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운 사람인데 메로베우스. 이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로마를 배척하지 않았다 이거죠. 게르만족들은 닥치는 대로 뭐 로마 문화를 파괴하고 약탈하고 이랬는데 이 클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으로 여기 나오지만 개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문화를 이제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너네 잘 살았던 로마인들을 배척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의 좀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을 지배했던 곳은 바로 로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지지가 상승되는 거죠. 그러면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게르만족은 어떤 나라를 통치해본 경험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인들은 나라를 다스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을 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함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롱런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물론 또 뒤에 나오지만 프랑크 왕국이 롱런하게 되는 또 배경은 또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카를로스 마르텔은 이제 누구냐면은 나중에 나온 인물인데 이 사람은 그냥 신하입니다. 신하인데 이슬람 침입을 격퇴했다. 우리 이제 프린트에 나오는 투르 푸아티에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732년에 투르 푸아티에 전투인데 732년인데 이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슬람 세력의 서진을 막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랑크 왕국의 이러한 클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카를로스 마르테 이제 앞으로 역사가 프랑크 왕국을 좀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 지도 봤죠? 게르만족 이동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프랑크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까닭을 지리적 요인과 만해보자. 지리적 요인은 어땠느냐? 일단 프랑크 왕국의 이동거리가 짧았다. 자, 그죠? 본거지가 짧아서 뭐 자신의 근거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세력을 유지하기 용이했다. 네, 짧았다. 그리고 현지 적응이 쉬웠다. 이 말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로마 카톨릭을 개종함으로 인해서 로마 사회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피핀입니다. 피핀은 이제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피핀은 누구의 아들이냐?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이슬람 세력을 격파한 거에 대한 인지도가 이제 급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피핀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게 되고 이탈리아 중부를 기증하게 된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황령의 시초가 된다. 랑고바드족이라고 하는 이제 부족을 물리치고 이탈리아 중부를 이제 교황한테 뭐 기진했다. 기진이란 말은 바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황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 당시 어땠느냐. 로마에 그냥 외로 있는 거예요. 뭐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의 본인이 수장이라고 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었으니까 뭔가 이제 정치적인 그다음에 군사적 보호가 필요했는데 이 피핀이 이제 그걸 자처한 거죠. 이제 당신을 우리가 보호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서 보호를 했다 이거죠. 보호를 했는데 뭐 교황 입장에서 땡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가 이제 서로 이제 점점 결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것이 바로 5번의 카롤루스 대제다. 카롤루스라는 말은 뭐 영어에서는 이제 찰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에서는 샤를마뉴라고 합니다. 샤를마뉴. 우리가 이제 카롤루스 대제, 뭐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칼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다.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합니다. 프랑스 쪽부터 해가지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피레네 남부까지, 그 다음에 독일, 게르만 쪽까지도 확장을 하게 되면서 영토를 대부분 확장했고, 뭐, 샤를마뉴 12용사라는 게 있어요. 뭐, 롤랑이라든지, 뭐, 아스톨포라든지, 뭐, 이러한, 그러한
인물들의 이제 영웅담을 다룬 게 바로 롤랑의 노래라는 건데 나중에 기사도 문학의 시초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교황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교황에게서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게 된다. 800년에 교황으로부터 대관식을 하게 된다. 대관식. 대관식이라는 거는 교황이 황제 머리에다가 관을 이렇게 딱 씌워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그런 종교의 권위를 황제에게 실어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 800년에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유럽 역사의 주도권은 동로마가 아닌 서로마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카롤루스를 인정했느냐? 뭐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카롤루스는 실제로 동로마한테도 자기가 뭐 황제로서 막 당연하게 막 그렇게 막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했다. 그런 건 아니라고 또 합니다. 서로 이제 뭐 그런 화해 관계 그런 거 보였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 대관을 했다는 사실은 유럽의 역사가 서유럽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받았고, 근데 이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프랑크 왕국의 수도는 아헨이라는 데입니다. 아헨이라는 데가 수도다. 그리고 이제 카롤루스 대제는 이제 카롤루스 르네상스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예 부흥을 많이 합니다. 뭐 학문 이런 거 장려하고 그래서 서유럽 문화에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카롤루스 대제 본인은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문맹이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잘 나가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롤루스 대제 때가 사실상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전성기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내려가게 되죠. 프랑크 왕국이 이제 이 카롤루스 대제 사후에 약화됩니다. 약화되는데, 자, 카롤루스 대제의 정치 문화적 업적을 정리해보자. 활발한 정보 활동에서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 공로로 교황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 예,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를 파견해서 그리스도교 보급했고, 학교 세우고, 고전 연구에서 카롤루스 르네상스. 요 카롤루스 르네상스는 수능에 좀 자주 나옵니다. 모의고사도 나왔습니다. 워낙 이제 카롤루스 대제와 관련해서는 뭐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카롤루스 르네상스 쪽으로 요즘에 좀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 자, 근데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합니다. 이 왜 그러느냐? 이 프랑크족의 상속제도와 관련돼 있는데, 첫째가 힘이 없어요. 첫째가 힘이 없어갖고, 둘째 동생, 셋째 동생이 이제 같이 나눠 갖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베르댕 조약이라 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자, 요 자료에 보시면은, 이 카롤루스 대제가 지배했던 땅들인데, 카롤루스 대제가 사후에 자식들에게 상속 과정에서 이제 요렇게 땅을 나눠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땅을 나눠줬는데, 여러분 딱 봐도 알다시피, 첫째가 어디를 가져갔느냐? 중프랑크 왕국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중프랑크. 근데 중프랑크 왕국이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상합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나옵니다. 교과서 116쪽에 보시면 나오는 지도인데, 나중에 이제 중프랑크 왕국에 이제 그 받은 이제 아들도 죽어요. 나중에 이제 아들 없이 죽는가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둘째, 셋째 나라가 이 중프랑크 왕국의 가운데 부분도 잘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세 개로 쪼개졌다라는 겁니다. 세 개로 쪼개지면서 이 세 나라가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오죠?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됐다. 그 조약이 베르댕, 메르센 조약이다. 두 개의 조약입니다. 베르댕은 843년, 그 다음에 메르센은 870년.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약으로 인해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강력한 카롤루스 대제가 지배했을 때 프랑크 왕국은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강했는데 이 나라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분열된 거죠. 분열되면서 뭔가 또 로마 제국처럼 뭔가 우리 백성이라든지 귀족들을 지켜줄 만한 강력한 나라가 필요했는데 또 분열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중세 사회가 이제 좀 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 프랑크 왕국의 분열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정치적 혼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왜냐면 그 당시에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가 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쳤을 때 강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중세 사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중세 봉건 사회를 이제 촉진시킨 사건이
바로 노르만족의 이동이다. 우리가 이제 이 노르만족이라 하는 애들은 소위 이제 바이킹이라 불리는 애들. 바이킹. 바이킹이라 불리는 애들이고, 뭐, 사실상 해적이죠, 해적. 북부에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와서 약탈을 하고 갔다 이거죠, 이제.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크 왕국 이 분열된 프랑크 왕국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이킹이 내려오는 거는 못 막는 거예요. 자기 성 둘러싸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우리는 모르는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유럽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까지도 온다. 내륙은 어떻게 하느냐? 배를 들고 다녀요. 우리가 이제 바이킹이라면 이제 롱보트라고 하는 배를 들고 다니는데 이 배를 어깨에다 들머치고 육지로 가는 거죠. 육지로 가서 강이 있으면 강에다 내려놓고 또 가서 배 타고 가다가 싸우고 도망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크 왕국 이런 유럽의 나라들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어디를 세웠느냐? 노르망디 공국이라는 데를 세웠습니다. 이건 이제 서프랑크가 바이킹들한테 야 그냥 우리가 너한테 땅 줄 테니까 제발 약탈하지 마 해가지고 프랑스 북서부 쪽에 툭 튀어나온 반도가 있는데 거기가 노르망디 반도인데 그게 노르만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노르망디 공국 공작이 다스린 나라 돼가지고 노르망디 공국이고 노르만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영국입니다. 나중에 노브고르드 공국이라는 데는 이제 러시아 쪽이에요. 러시아에 가서 심지어 또 세요. 얘네가. 그다음 시칠리아도 얘네가 바이킹이 어디까지 내려오냐? 지중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지중해까지 가서 시칠리아를 점령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 시칠리아는 정말 살기 좋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칠리아 관련된 영상을 뭐 어디서 유튜브 같은 데서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시칠리아는 정말 살기 좋아요. 먹을 것도 풍부하지, 일조량 풍부하지, 날씨 좋지, 바다 맑지, 먹을 거 많지.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점령하고 이제 시칠리아 왕국이라는 데를 건설한 거죠. 나중에 이 시칠리아 왕국도 중세에 있어서 아주 복잡한 혼인관계로 나름 세력을 형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영국도 넘보고 독일도 넘보고 스페인도 넘보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세사회가 되게 불안정한 정치적 혼돈, 불안정한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 중세가 불안할 때 어떠한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무엇일까를 또 한번 봐야죠. 자, 동프랑크, 서프랑크, 뭐 이거는 뭐 방금 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건 봤습니다. 자, 배경. 자, 봉건제 형성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챕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챕터인데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이제 봉건제 사회라는 걸 어떻게 가는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나오죠. 배경은 프랑크 왕국의 분열, 노르만 쪽의 이동. 한마디로 이러한 정치적 불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나라가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든지 프랑크 왕국 같은 강력한 나라가 뭐 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드디어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는 나라가 나와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가 분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자신들의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노르만족이 이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성격은 어떠느냐? 장원에 기초한, 자, 경제적인 건 장원입니다. 장원에 기초한 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가 형성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원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떤 귀족이라든지 그런 뭐 기사 밑에 들어가서 장원에 들어가 있으면 걔네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각자 도생해라가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각자 도생.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서 지방 영주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랄까요? 이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노르만족의 이동은 중앙 집권적인 사회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가 국민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지방에 살고 있는 영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사가 지켜준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 사회는 상당히 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 지방 분권적이다. 중앙과는 좀 약간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가 있고 거기 경제가 바로 장원이라는 거죠. 장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나를 지켜주는 대가로 그 기사라든지 제후가 공작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대가로 내가 그 장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립은 전사계급이냐. 이거는 전사계급이라는 건 이제 게르만족부터 해서 내려오던 그런 전사라는 개념, 전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쪽 뭐랄까요? 게르만족들의 그런 뭐 계급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세사회에 들어오면서 뭐 싸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왜냐?
노르만족이 오는데 옛날 로마처럼 시민들이 중무장을 해갖고 나서 싸운다? 이거는 방금 얘기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란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전사계급.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기사가 되는 겁니다. 기사. 말을 탔기 때문에. 지방 세력가가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민을 보호하고 지역민을 예속농민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민을 보호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전사계급이 네, 수능장이라서 지금 뭔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역민을 예속농민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주종관계. 그래서 주종관계는 주군과 봉신의, 자, 별표 쳐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쌍무적 계약관계로 형성이 됐다. 중세 봉건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쌍무적 계약관계다. 쌍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사회는, 유럽사회는 계약에 기초한 사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제 봉건제 특징에서 정치적인 것은 무엇이냐? 정치적인 것은 바로 주종제, 주군과 봉신의 주종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종제. 주종제가 이 봉건제의 정치적인 핵심이고 경제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장원에 기초한 바로 장원제가 바로 경제적으로서는 중요한 기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주종제 같은 경우에는 주군과 봉신의 그런 계약 관계로서 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 주종제를 조금 더 좀 보자면은 주종제. 주군과 봉신이 있는데 봉신이라는 거는 이제 땅을 이제 신합니다. 주군의 경우에는 봉신에게 뭘 주느냐면 봉토를 줍니다. 봉토. 땅을 줘요. 땅 줍니다. 땅. 그래서 내가 너를 어디에 뭐 기사로 임명한다. 너를 제후로 임명한다. 대공으로 임명한다 하면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받잖아요. 이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봉신 같은 경우에는 충성,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의무를 부담한다. 충성의 의무, 군사적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봉신이 주군한테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느냐, 불입권이라는 걸 또 받아요. 불입권이라는 거. 이 봉신은 주군한테서 불입권이라는 걸 받는데, 불입권이라는 게 뭐냐?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불입권이라는 거는 봉토 내에서의 재판권이라든지 징세권을 소유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양의 봉건제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주군한테 받은 이 봉토를 받은 봉신은 그 봉토 내에서의 그런 왕인 거예요. 한마디로. 재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징세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 영토 내에서는 왕인 거예요. 작은 왕인 거예요. 다만 주군한테는 충성 군사적 의무를 다해야 돼요. 예를 들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예를 들면 독일과 전쟁을 한다 할 때 프랑스 국왕이 전 봉신들한테 소집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기사들은 다 군대 얼마씩 보내라 했을 때 주군이 만약에 말을 봉신이 안 듣는다. 그러면 주군이 봉신의 봉토를 박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군이 만약에 그 봉신한테 약속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프랑스가 독일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기면 영지를 하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프랑스 왕이 약속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봉신이 빡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약속을 안 지켰으니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참 쉽진 않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중세 뒤에 이제 뭐 수업 이제 본 수업 들어와서 원격 말고 이제 그냥 일반 정상 수업 했을 때 대면 수업 했을 때 선생님이 뭐 자료를 보여주겠지만은 작은 영주들은 좀 그러기 어려워요. 작은 영주들은 좀 그러기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큰 영주들 봉지가 되게 크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약간 간을 볼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이걸 안 해? 그럼 내가 당신 말고 다른 국왕한테 붙겠다라고 위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계약이에요. 계약. 서양처럼 뭐랄까 혈연에 되게 집착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도 엄청 많이 해요.
각 나라들의 뭐 딸들하고 이제 공주들하고 이제 왕자들이 서로 막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막 그 결혼 선물이 뭐냐면 영토였단 말이에요. 영지를 이제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봉건제가 되게 강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국왕은 일드 드 프랑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파리 지역입니다. 파리 지역을 지배하는 그냥 뭐랄까요 봉신이었어요. 뭐랄까 그냥 봉건제 그냥 영주밖에 안 돼요. 영주에 지나지 않았다. 영주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적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종 관계는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모르는 내용 있으면은 댓글에다 남겨놓으면은 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파트가. 자, 여기가 근데 뭐 여기에서 쌤이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일드 드 프랑스 아까 전에 이제 여기 프랑스 이제 프랑크 왕국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제 서프랑스 왕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파리 지역이면은 파리를 기점으로 해서 프랑스 국왕은 여기만 지배하는 거예요. 프랑스 국왕은 자기 영토가 여기예요. 이 프랑스란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이 프랑스 국왕의 힘이 이 프랑스 전 영역을 지배할 만큼의 그런 힘이 없다 이거죠.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부르고뉴 공작 같은 경우 이만큼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르고뉴는 따로 또 왕국이 따로 있어요. 부르고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노르망디. 여기가 이제 노르망디인데 여기 노르망디 같은 경우 여기에 노르망디 공국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플랑드르. 여기 뭐 플랑드르 지역이고 플랑드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앙주라고 합니다. 앙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 국왕 외에 여러 영지들의 그 기사들, 이제 공국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왕국이라는 공국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들의, 이 영지들의 프랑스 국왕이 계약 관계는 맺고 있지만 늘 항상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인 거죠. 뭐 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나라들이 손을 잡고 프랑스 국왕한테 반란을 일으켜도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또 이거는 쌍무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쉽게 파기하기 좀 어려워요. 만약에 뭐 노르망디가 예를 들면 반란 일으키고 요 나라들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예를 들면 얘네 둘이가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프랑스 국이 딜을 해가지고 야, 땅 더 줄 테니까 뭐 거기 친해지지 마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중세의 그런 봉건제는 여러 가지 좀 걸려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대면 수업하게 되면 한 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자, 특징을 말해보자. 정치적은 토지를 매개로 한 주군과 봉신의 쌍무적 계약관계. 방금 얘기했습니다. 토지 매개입니다. 봉토를 주는 대신에 충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경제적인 거는 장원에 기초한 지방분권적 사회다. 그다음에 이제 장원은 어떠냐? 봉토가 한 개 또는 여러의 장원으로 구성된 게 이제 장원인데, 자, 별표 쳐야 됩니다. 바로 자급자족인 경제체제다. 이 장원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장원 안에서만 살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왕이 우리 지방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방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급자족 경제체제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별표치고 바로 농노라는 존재죠. 영주에게 예속된 부자유민입니다. 부자유민. 그러니까 농노라는 말은 농민이면서 동시에 노예인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결부된 존재인데 영주 직영지를 경정합니다. 영주의 땅을 이제 하는데 영주 직영지라는 말은 영주의 땅이에요. 말 그대로. 영주가 이제 거기서 세금 걷어들이는 영주 직영지를 경작을 해야 되고 부역과 공납의 의무. 이건 이제 그 동네에 살면서 뭐랄까요? 납부해야 되는 의무인 거죠. 그래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다. 이건 노예 같은 거죠. 뭐 일반 자유민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농노는 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 살아요. 대신에 재산 소유와 결혼은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농민과 자유민과 노예가 믹스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농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보시면 나오죠. 노동지대, 공납의 의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뭐 시설 사용료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장원의 구조 좀 이따 얘기하지만 장원에 나와 있는 뭐 대장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영주 거예요.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설 사용료 내야 되고. 그 다음 뭐 혼인세도 내야 돼요. 혼인세. 되게 웃기죠. 결혼할 때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다음 뭐 사망세. 사망해가지고 이제 무덤 묻을 때 사망세 내야 돼요. 그리고 혼인세, 사망세와 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뭐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장원에서의 그런 영주의 권력은 어떤 게 있느냐? 영주는 이런 권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영주권이라는 게 있고, 영주가 이제 그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영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요금 징수권. 자기 장원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영주 재판권. 영주 재판권이라 해가지고 이 장원 안에서 재판을 자기가 임의대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시스템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또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령이 이제 뭐 재판한 거 억울하면 이제 아니면 왕한테 가서 뭐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무조건 영주가 그 동네 영주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노 입장에서는 이 동네에 살고 싶으면은 영주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영주는 이 외침으로부터 뭐 다른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침으로부터 이 농노들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예, 됐죠. 자, 이게 이제 서유럽의 봉건제도 우리 이제 자료 3번에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봉건 구조 주종 관계는 구간과 제거 하급 기사의 여러 가지로 됐다. 피라미드 형태다. 농노와 영주로서 장원을 매개로 농노와 지배 예속 관계를 맺고 있다. 성직자들은 교황을 정점으로 개서제에 이르고 있다. 개서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네, 주종 관계는 이렇게 합니다. 네.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그는 상대방에게 얼마간 돈을 지급해야 하고 그래서 계약은 모든 효력을 잃게 되고 싶겠다 라고 나와 있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와 국왕에게는 직속 기사가 또 있습니다. 직속 기사. 직속 기사가 있는데 그 직속 기사한테는 또 땅을 줘야 돼요. 먹고 살 만한 걸 마련해 줘야 돼요. 얘네들은 싸우는 게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제후도 대제후가 있고 제후가 또 있는 거예요. 대제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공이라 부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엄청 큰 이제 제후인 거예요. 뭐 공작이라든 자작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제후인 거죠. 제후가 황제 직속인 제후가 있을 수도 있고 대제후 밑에 또 제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 밑에는 또 기사들이 있는 거예요. 또 기사들이. 그럼 이 제후가 기사들한테 또 뭘 줘야 되냐? 땅을 또 줘야 되는 거야. 봉토를 또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먹고 사니까. 그럼 얘네들은 각각의 다 영주란 말이에요. 영주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주가 농민과 농노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호를 해주는 대가로 농민과 농노는 얘네들한테 부역과 공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교황과 이 주교는 대주교와 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교황 밑에는 또 대주교가 있는데 이 대주교는 또 황제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대주교 밑에는 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또 사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체제인데 이러한 모든 그러한 경제적인 거는 장원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인 게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중간에 여기에서 관계에서 봉토를 안 주면은 이 관계들은 다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나와있죠. 계약을 이행을 해야지만 땅을 주는 거지. 계약을 이행을 안 하면 땅도 안 주고 뭐 의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세는 되게 계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그냥 보세요. 네, 자료 4번. 자료 4번은 뒤에 뭐 교과서 어디냐면은 네, 중세 장원 모습 뒤에 나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보고. 농노의 지위를 보자면은 고대 노예와 달리 중세 농노는 혼인하고 농지 보유권 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영주로부터 어느 정도 권리를 보호받아. 그러니까 반쪽짜리 자유민이라 봅니다. 반쪽짜리. 근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 이전을 해야지만 비로소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봉건국가의 발전입니다. 이건 이제 나라들이 이제 나오는데 봉건국가 발전 어떻게 되느냐? 서프랑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카페 왕조. 카페 왕조라는 왕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카페가 이게 성이에요, 성. 근데 이제 지방 분권적 봉건 국가다. 그래서 이 카페 왕조는 전형적인 봉건 왕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권이 없어요. 이 나라는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지? 왕이 그냥 왕답지 않은 나라?
왕이 뭔가 얘기를 하려 해도 신하들이 그냥 신하들의 의견을 봐야 되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왕조가 이제 카페 왕조고, 동프랑코 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1세가 서로마 황제로 대관했는데, 이 오토 1세가 이제 마자르족이라고 하는 마자르족의 침입을 이제 격파합니다. 이 마자르족은 나중에 이제 헝가리 쪽에 이제 그러한 그 민족인데, 그 동프랑크 하면서 서로마 황제에 대관을 했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원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르만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르망디공 월리엄이, 이 사람 원래 노르만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에 자리 잡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영국에 자기 이제 뭐 친척이 죽었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되겠다 해서 영국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공 월리엄이 이제 영국에 가서, 영국입니다. 영국에 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노르만 왕조고, 강력한 왕권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토지 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둠즈데이 북이라고 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노르망디공 월리엄은 영국에 안 살고 이제 프랑스에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프랑스어를 즐겼었고, 실제 궁정에서도 프랑스어를 썼습니다. 영국 점령에서도. 그래서 영어에 프랑스어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 바로 이 사람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노르망디공 월리엄, 정보광 월리엄이라고도 합니다. 정보광 월리엄. 이렇게 이제 세 나라, 독일, 프랑스, 영국의 각각의 나라가 구성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을 설명해자. 여기 나오죠. 오토 1세가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 이탈리아 내란을 지휘하면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오토 1세부터 시작해서 언제 멸망하느냐? 나폴레옹 1세가 나중에 없애버립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장원입니다. 장원. 영주에 성이 있죠. 영주는 여기 사는 거예요. 성인 거예요, 성. 그래서 만약에 전쟁 나면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밖에 살고 있다가. 그럼 여기는 이제 5번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지만 재분소와 대장간이란 말. 여기는 영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마을에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용료를 농노들이 내면 얘가 먹는 거죠. 2번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모든 사람이 저희 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1조라고 하는 이제 그걸 내면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교회도 헌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중세사회는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뭐냐? 경작지죠. 경작지인데 공동경작지가 있고 영주 직영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했느냐? 삼포제라는 걸, 영주 삼포제라는 걸 통해서 경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삼포제. 예. 그래서 이제 경작지는 삼포제인데, 삼포제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유럽은 그 뭐랄까요, 경작 기술이 발전이 안 됐어요. 비료 주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 요렇게 땅을 봄에 농사 짓는데, 가을에 농사 짓는데, 쉬어야 되는데, 요렇게 나눠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 바로 삼포제입니다. 삼포제. 여기 나오죠. 공동경작의 편의를 위해 울타리를 치지 않았고 길쭉한 지조 단위로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울타리는 치지 않았습니다. 공동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원이 운영됐다. 요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게 바로 공동방목지. 이거는 이제 가축을 키우거나 뗄까 먹기 위해서 농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다. 근데 영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땅들에서는 농노라는 농민들이 다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짜가 없는 거예요. 쓰면서 자기들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되지만 뭐랄까요? 영주한테는 계속 세금을 납부를 꼬박꼬박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 농민들의 삶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다. 농노들의 삶은 부유하진 않다.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유하지는 않았다. 부유한 건 누구냐? 영주들은 부유한 삶을 사는 거죠. 영주들은. 네. 왜냐? 자기가 너네들 지켜주잖아. 너네들 지켜주니까 대가를 내야지. 이런 거죠. 이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되게 복잡했죠. 자, 그래서 이제 중세 봉건사회가 형성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내용이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봉건제가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래야지만 이제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복습하시고, 생각외로 왕조가 별로 없죠. 왕조는 이제 프랑크 왕국,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봉건제가 형성됐을 때 그런 서프랑크, 동프랑크, 그다음에 뭐 영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지금 따지면 프랑스, 독일, 영국이 어떠한 왕조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른 영상들도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